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소비자 신뢰지수 개선과 나이키를 비롯한 소매 판매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넘게 상승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오늘 국내 증시 훈풍 이어받으면서 빨간불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코스피에서는 좀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좀 눈치를 보는 상황으로 풀이가 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의 강세 테마 한번 살펴보자면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에 해운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월에도 또 해외 항공권 판매가 급증하면서 또 항공주들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본다면 긴축 경기에 대한 우려감과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친 상황 속에서 상승 흐름 보이고 있지만 단기적인 접근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후 시장에서도 관망하면서 기회를 노려보는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겠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각의 수급주 특징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티웨이 항공입니다. 정확하게는 저가 항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그 언론에 따르면 그 11월에도 해외 항공권 판매가 급증했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파크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은 11월 한 달간 국제선 이제 항공권을 구매한 인원이 전년 동월이죠.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에 대비하면 1200%. 그리고 전월 10월 대비하더라도 한 10% 정도, 11월 대비하더라도 10월 대비해도 10% 정도 늘었다라고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코로나19 이전하고 비교해도 이제 2019년 11월하고 비교해도 한 14% 정도 많은 수준이거든요. 결국에는 해외에 이제 나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못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한다는 거에 의해서 티켓 판매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결국에 해외 항공권 판매가 늘어난다는 것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TA 항공을 필두로 해서 진에어라든지 제주항공, 에어부산 같은 이제 저가 항공사들 위주로 했을 때 시장에서 관심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대우조선해양인데요. 그 국내 주요 철강사들하고 조선사들이 하반기 후판 가격 협상을 하면서 올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톤당 한 10만 원 정도 가격을 이제 인하를 했다라고 합니다. 톤당 한 110만 원 선인데 이게 아무래도 그 후판 가격 같은 경우가 그 선박 한 척당 원가 비율이 이제 한 20% 안팎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톤당 10만 원이라는 가격이 좀 작게 느껴질 수도 있긴 한데 실제로는 이제 상당한 비용 절감을 이제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이제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이 줄어들면서 영업이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이런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제 AB프로바이오인데요. 그 관계사인 미국의 AB프로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가 셀트리온하고 공동 개발하고 있는 이중 항체 항암 치료제가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ABP-102인데요. 지금 세포 실험 결과를 진행해서 이제 양사가 합의한 기준을 통과를 했고 첫 번째 마일스톤 수령하게 됐다라고 했거든요. 결국에 이제 첫 번째 마일스톤의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전임상을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인 신약 개발을 하겠다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호재긴 하지만 한 가지 고려할 것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전임상을 시작으로
신약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마일스톤이 달성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차로 본다면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큰 먼 이제 시각으로 좀 내다보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B 프로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수급이 쏠리는데 주목할 필요는 있지만 너무 이제 단기적으로 쏠리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변동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게 보수적인 접근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이 시각 수급 특징주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포착한 오늘의 특징주 무엇일까요? 네, 페노션입니다. 네, 그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신 종목이기 때문에 그 해운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 해운 이게 물류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수혜를 봤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4분기 실적이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1,769억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률이 10.2% 정도 나왔는데요. 전년 대비했을 때는 약 20% 정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벌크업 시황이 부진을 했고 4분기에는 이제 성과급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 때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점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또 이제 4분기 같은 경우가 계절적으로 비수기라는 점까지 생각해 본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반대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중국 정부가 락다운을 해제를 하게 되고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BDI 지수가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2월 21일 기준으로 BDI가 1622포인트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결국에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서 벌크선의 시향 개선이 이제 될 것이라는 데한 기대감이 조금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시간을 뒤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3월 양의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수요라든지 물동량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건데요. 그 4분기에 운용선대가 280척 수준으로 3분기 대비했을 때 약간 정도 늘어났거든요. 결국에 배를 더 많이 운영한다는 것은 영업 레버리지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영업 레버리지가 크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의 이제 회복세가 필요한데 중국향 이제 원자재 수요 회복이 되고 있는 이제 시점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그에 따라서 운임이 상승한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영업 레버리지까지도 확대되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오늘 이호석 차장의 포착 특징주는 페노션이었고요. 그에 따른 자세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작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에서 노선을 변경하면서 약세를 이어가는 우리 증시 훈풍을 일게 했는데요. 최근에 해운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해운주의 주가 흐름부터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뭐 국내 오늘 같은 이제 해운주가 비교적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좀 전에 말씀했듯이 중국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이제 기대감이 지금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해운주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해운 운임의 그 등락에 따라서 같이 연동되는 그런 이제 모습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국제 해운 운임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 크게 두 가지를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뭐 SCFI라고 해서 이제 컨테이너 선에 대한 운임 관련된 부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DI 같은 경우는 벌크선에 대한 이제 운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SCFI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 컨테이너 선이기 때문에 지금 상장사로는 HMM을 뭐 눈여겨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SCFI는 7월달 이후에, 그러니까 올해 내내 지금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7월 이후에 급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이제 12월 16일 날 SCFI 지수가 1,123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연중 최저점으로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7월 1일 기준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7월 1일 기준으로 한 73% 하락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SCFI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이유는 과거에 이제 3분기 같은 경우에 그 이제 컨테이너 물량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북미에서 연말 쇼핑 시즌에 맞춰서 이제 중국의 물건들을 3분기에 많이 이제 미국 쪽으로 운송을 하면서 관련된 운임이 강한 그런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말 쇼핑 시즌에 관련된 물량이 3분기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까지 넓게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분기에 해상 운임의 인상 속도가 상승이 아니라 하락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현재의 1000포인트대는 코로나 이전에 1000포인트 이하에서보다는 그보다는 좀 높은 그런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표적인 종목인 HMM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런 SCFI의 지수 하락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도 하락세를 보였고요. 최근 들어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실적 관련된 부분은 아마 3분기가 피크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시장 기대가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해상 운임과 관련된 분야가 약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4분기 그다음에 내년도에 영업 실적이 올해보다 상당 부분 좀 둔화될 가능성이 시장에선 우려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반대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막대한 이제 영업 흑자를 기록을 하면서 재무 구조가 상당 부분 개선이 됐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HMM 같은 경우는 현금성 자산이 16조 원을 넘어설 만큼, 그러니까 현재 시총 10조 원에 비해서 그보다 더 많은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만큼 재무 구조가 안정화를 되면서 그 기존에 나갔었던 여러 가지 이제 부채 관련된 이자 부분이 상당 부분 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는 두 개의 대형 글로벌 해운 동맹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HMM도 국제 선박 동맹에 지금 한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제 글로벌 동맹으로 이제 양분되다 보니까 양 동맹이 서로 이제 경쟁을 한다라기보다는 무한 경쟁보다는 어느 정도 서로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게 이런 해운사의 영업이익이 급감하거나 아니면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은 좀 상당히 좀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주가 수준은 일단 기업 내외 실적에 비하거나 아니면 기업 가치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BDI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기대감으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이제 12월 21일 기준으로 1723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한 달 전인 11월 22일 날 1147포인트에 비해서 한 50%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지금 BDI 지수가 계속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면서 지금 벌크선을 운영을 하고 있는 펜오션이나 대한해운의 주가가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내년에 이제 코로나 방역이 완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내수 시장이 지금보다는 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원자재 관련된 중국향 이제 수출입 물량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BDI 지수는 내년에도 비교적 좋은 그런 흐름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때문에 이런 BDI 지수와 연관된 대한해운이나 펜오션 관련 쪽도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해운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요. 중국 내수 활성 기대감 속에서 원자재 수요가 또 증가하고 BDI 지수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또 주요 해운주에 대한 흐름까지 살펴봤네요. 어제 또 BDI 지수 역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고 또 중국의 내년 3월에 양해 이후에 물동량을 본격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추가 상승의 동력을 지닌 기업이 있다면 어떤 기업일까요? 네, BDI 지수가 과거 예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추석 때부터 설 때까지가 항상 비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계속 이제 가격이 하락을 했었던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예외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그러니까 내년 설이 지난 그런 시점에서부터 BDI 지수 본격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충분히 감안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려면 그렇게 이제 BDI
BDI 지수와 관련된다라고 하게 되면 펜오션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뭐 일단 다른 분이 이제 그 관련돼서 뭐 네. 펜오션을 이제 추천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뭐 대동소이합니다. 뭐 비슷하기 때문에 뭐 펜오션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최근 들어 지금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계속 뭐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기관이 지금 6거래일 연속 290만 주 정도 지금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도 9일 연속 지금 200만 주 넘게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 달 동안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관이 1,000만 주, 그다음에 연기금도 뭐 200만 주 가까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해도 일단 펜오션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BDI 지수의 움직임에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탑픽 종목으로 펜오션 꼽아주셨습니다. 또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이 굉장히 많은 양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다음은 또 항공주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중국발 기대감 속에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원달러 환율 최근에 또 3거래일 연속 내림세 덕분에 또 수익성 개선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TA항공과 진에어의 상승폭이 두드러지는 모습인데 이 두 종목 특히나 두드러지는 상승을 보일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입니까? 네, 근데 오늘 가장 컸던 건 이제 중국발 그 리오프닝 관련된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중국 항공 당국과 지금 뭐 주 16편의 그 항공기를 추가적으로 이제 띄우는 문제를 이제 합의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오늘 강한 그런 흠세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뭐 한국과 중국 내에 지금 비행기 편이 32편이 지금 주당 이제 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 항공까지 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64편의 항공편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거를 주당 이제 16편을 증편한 주 48회로 이제 확대를 하겠다라고 한 게 주요 합의 내용입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에 533편에 비해서는 8.7% 뭐 아직도 많이 더 늘려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만 9월 이전에는 뭐 편수가 뭐 주당 뭐 두세 편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거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중국 내에 이제 항공편이 증편이 되면서 뭐 대형 항공사뿐만 아니라 LCC 항공에 대해서도 주당 1회 이상 지금 증편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특히 LCC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흐름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오늘 TA 항공 같은 경우 뭐 강한 지금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TA 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에 한국 중국 간의 그 항공 그 증편으로 인해서 주 1회 정도 취항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과거에 그 코로나 이전에 중국발 그 매출액이 전체 매출의 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국향 이제 매출이 컸었던 그런 항공사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중국 관련된 이제 항공편이 증편이 될수록 중국발 관련된 이제 매출 증가세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저가 항공들 같은 경우 그동안 원체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근 이제 국내 여행객들이 동남아나 그다음에 뭐 일본 관련된 그 여행객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뭐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이와 더불어 진에어 같은 경우도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에어 같은 경우도 뭐 중국향 그 항공 노선을 주 1회 이상 증편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면서 일단 오늘 이제 매수세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항공편에 관련돼서는 뭐 중국발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기대감이 계속 한동안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게 최근 이제 중국이 코로나 이제 완화를 통한 그런 이제 급격하게 이제 통하다 보니까 지금 확진자 수에 대한 증가 부분이 뭐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지금 뭐 무증상자에 대한 이제 확진자 수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외신에 의하면 중국 내에서 사망자가 계속 지금 급증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이게 뭐 공식적으로 뭐 중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수준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코로나 방역을 위한 조치가 다시 시행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중국발로 여러 가지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일단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하면서 아마 장기적으로는 좋을 걸로 예상이 돼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닝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항공주에 대한 이야기도 살펴봤습니다. 중국인 증가 기대감 속에서 LCC 관련 이 항공주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 속에서 코로나 확산세도 좀 주의해서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중국 정부가 위드 코로나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이 화장품 업계 역시 또 실적 호적에 대한 기대에 있습니다. 이커머스 업계 경쟁이 또 치열하지 않겠습니까?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에서 호조를 노려볼 수 있는 기업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뭐 지금 위드 코로나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화장품 쪽이나 이제 피부 미용 쪽으로 최근에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에서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 실내 마스크를 해제하는 그런 이제 방안에 대해서 발표할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마스크의 이제 사용량이 줄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뭐 여성분들은 뭐 색조 화장을 지금보다 좀 더 많이 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뭐 솔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 뭐 화장품 업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화장품 OEM 업체인 코스맥스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뭐 국내 최대의 그 화장품 ODM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히 뭐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그다음에 뭐 인도네시아, 태국 같은데 현지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렇게 해외 공장에서 뭐 지금 여러 이제 해외 업체들과의 이제 협력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어느 한 지역에서 코로나가 이제 방역이 이제 강화된다라고 해도 나머지 지역에서 충분히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리오프닝 관련돼서 확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분야에서 이제 조금 관심 있게 좀 더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추가적 뭐 중국에서 리오프닝이 확정이 되면서 뭐 중국 내에 뭐 화장품 업체들의 ODM 물량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발 매출 성장세가 주가 견인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 그런 점 감안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마켓 로드맵 시간 꾸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월간 증시 현안을 체크하고 또 천만 개인 투자자 멘토의 비법 노트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이 국내 증시의 대부 연불리에 촉이 발동하는 시간, 염승환의 촉 시간입니다. 염승환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독했던 2022년의 증시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사님께서는 12월 증시의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12월은 좀 분위기가 좀 이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많은 분들이 산타랠리 기대감을 좀 가지고는 계셨는데 거기 좀 못 미쳤고 뭐 방향성이 없다라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시장이 크게도 밀리지 않고 위도 좀 막히면서 좀 그 박스권 장세가 좀 계속 이어졌고 특히 11월까지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을 좀 많이 사고 있었는데 12월 들어서는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요즘에 뭐 반도체 실적 안 좋다고 하니까 외국인들의 좀 공격적인 순매도가 좀 발목을 좀 잡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중국 이슈가 좀 이번 12월에 좀 굉장히 컸던 게 지난달부터 이제 리오프닝 기대감이 좀 붙었는데 뭐 리오프닝까지는 좋은데 이번 달 들어와서는 좀 분위기가 바뀐 게 코로나가 너무 또 확산이 되니까 이 또 치사율이 또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또 맞물려 가지고
이 감기약을 또 판매하는 그 제약주들은 또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그 2020년으로 돌아간 듯한 그런 좀 느낌이 들 정도로 헬스케어의 강세가 좀 눈에 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마 이제 내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일 아마 이제 그 법안에 대해서 투표를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세금 관련해서 좀 불확실성이 아직 있잖아요. 아직 뭔가 좀 합의가 좀 돼야 되는데 뭐 법인세나 금투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단 아직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아마 내일 그 조만간 좀 처리가 된다고는 하는데 이게 좀 불확실성이 좀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세금 이슈가 자꾸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한 거죠. 그래서 거래 대금이 좀 급감하면서 어쨌든 12월 증시는 그냥 좀 눈치 보는 좀 답답했던 그런 장세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2월에 증시들 좀 눈치 보는 방향성이 없는 박스권 장세였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지난 시간에는 연준의 픽업에 따른 이 시장에 미칠 영향성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올해 열린 마지막 FOMC에서는 다소 혼란을 주는 파월의 발언이 또 주목 대상이었습니다. 다소 우왕좌왕한 느낌도 들었는데요. 이상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뭐 말씀해 주신 대로 파웰이 좀 뭔가 좀 이렇게 기자회견 할 때 약간 이제 말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질문 내용에 대해서 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좀 답이 좀 다른 그런 모습이 좀 나왔던 것도 같고, 그러니까 파웰 자신도 지금 상황 좀 해석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제 그만큼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라라는 좀 압력이 있는 것 같긴 한데 파웰 의장은 또 괜히 또 이런 기대감 줬다가 또 물가가 또 안 잡혀버리면 또 이 곤란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계속 세게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표로는 좀 꺾이는 모습은 분명히 나왔거든요. 물가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꺾였는데 일단 그거랑 상관없이 고용 지표를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여전히 좀 올라가지 못하고 고용이 좀 되게 좋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용이 너무 좋으면 임금이 올라갑니다. 그럼 임금 상승률이 높다는 건 물가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연준 의장은 지금 일단은 시장을 좀 누르는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만약에 고용 지표가 안 좋아지면 언제든지 금리 인하는 좀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달 데이터를 체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달 한 번씩 그 첫 번째 금요일 날 항상 미국이 고용 데이터를 발표하거든요. 그때 좀 이게 아이러니하지만 안 좋게 나와야 됩니다. 지표가 좋게 나오면 증시에 오히려 또 악재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다음 달 또 첫 번째 주에 있을 그 고용 지표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분명한 건 근데 이제 이건 맞죠. 2023년도에 그 이제 내년 한 3월이 될지 5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이제 정책 금리, 기준금리는 이제 인상되는 쪽으로 이제 대부분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길었던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났는데 이걸 장기간 이제 동결을 시킬지 하반기에 한번 인하를 시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실 물가만 좀 잡히면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하반기에 한번 금리 인하도 하지 않을까, 한 번 정도는 좀 가능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 상태로 가면 미국도 좀 경기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는 돈을 좀 풀어야 되는데 물가 때문에 못한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이제 가시화된다면 좀 하반기엔 금리 인하도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연준 의장은 그걸 애써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FOMC 이후에 증시의 혼란이 좀 가중된 상황 속에서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매달 데이터를 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용지표 매달 금요일마다 나오기 때문에 좀 안 좋게 나와야 증시의 호재인 만큼 체크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연말 투심 상당하게 흔들린 상황인데 현 시점에서는 시장에 어떤 시각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랠리는 좀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래도 오늘은 좀 분위기가 좋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제 하단은 되게 단단하니까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까지 볼 필요는 없는데 너무 또 큰 희망을 갖기는 아직은 좀 이른 상황이고, 그래서 계속 그냥 좀 종목 장세. 그리고 지수가 가려면요, 사실 이 세 개 업종에 가야 돼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 세 개가 움직여야 가는데 지금 그러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당분간 계속 개별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진다. 그래서 지수보다는 좀 기업과 산업에 집중하시면 되겠고, 어제도 보시면 갑자기 음식료주들이 한번 급등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향후에도 이게 대형주가 아니더라도 좀 돌아가면서 좀 강세를 보이는 업종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은 좀 우리가 찾는 그런 전략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지려면 이미 올라간 기업들은 또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올해 좀 주가가 안 좋았던 섹터 중에서 내년에 좀 좋아질 게 뭔가, 이거를 좀 우리가 연말까지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접근 방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최근 기관과 외국인의 투자 방향성은 좀 사라지는 모습이고요. 투자자 예탁금 역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우호적이지 않은 시장 환경 속에서 시작될 내년 1월의 증시, 이 성공적인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는 투자 전략 이사님과 함께 마련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연승환 이사가 선정한 월간 주식 키워드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월간 주식 키워드입니다. 1월에 주식 키워드가 공개됐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완화하면서 국내 증시에 한때 중국발 훈풍이 일기도 했죠. 중국의 위드 코로나 이슈와 일본 중앙은행이 최근 그간의 초점 금리 기조를 수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에 따른 파장과 더불어서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염승환 이사가 선정한 2023년 1월의 증시 키워드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투자 전략을 모색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좀 꾀했지만 숨은 확진자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 내에서 이 감염 공포로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셀프 봉쇄마저 또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중국 내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경제에 미칠 타격이 또다시 확대되지는 않을까요? 일단 이게 좀 걱정이죠. 왜냐하면 이제 리오프닝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열었는데 너무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오니까 중국도 지금 되게 당황해하는 것 같아요. 지금 딱 보면. 근데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병상도 부족하고 우리처럼 뭐 백신이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대처가 좀 쉽진 않은데 근데 분명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또 옛날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풀긴 푸는데 이 속도를 얼마나 빠르게 하겠냐. 여기에 대한 좀 의문보도 있는 거는 같은데요. 어쨌든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좀 풀고 있는 거는 좀 사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일각에선 어쨌든 푸는 것까지는 좋은데 치사율이 좀 너무 늘어나면 어쨌든 경제 활동이 좀 둔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 지금 베이징시를 보면 사람들이 많이 안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1, 2, 3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한때 확진자 수가 뭐 하루에 50만 명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도 그냥 다 뭐 물론 이제 정부 규제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냥 일찍 들어갔거든요. 뭐 회사 업무하고 빨리 들어가고 재택근무를 하거나. 근데 그게 이제 한 3, 4개월 지나고 나서 5월이었나요? 올해 바로 리오프닝 선언을 해버렸죠. 정부에서. 그러니까 아마 중국도 그런 식으로 갈 텐데 고비가 내년 1, 2월인 것 같아요. 또 날씨도 굉장히 춥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중국도 정상적인 경제 활동은 어렵겠지만 그 고비만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한 2분기부터는 그 경기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쨌든 짧은 고비 한 번 정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을 하면서 현재 또 내년 1월이 고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에 따른 또 경제 타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국은 좀 계속해서 안정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금 봉쇄를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거를 뭐 치사율이 높아져가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이건 쉽지 않고 또 중국 사람들이 이미 한번 이제 불만을 표출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과거로 가기는 사실상 좀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저는 계속 좀 점진적으로 좀 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는데도 내년 1월 3일 날 중국이 뭐 공식적으로 보도한 건 아닌데요. 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많이 됐죠. 이제 입국자도 격리를 해제하겠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해외에서 중국으로 들어갈 때는 일단 격리당해야 되거든요. 그럼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다. 좀 불편하죠. 근데 그것마저도 내년 초에는 풀어버리겠다. 이런 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중국은 어쨌든 치사율과 상관없이 옛날처럼 뭐 대규모 뭐 도시 하나를 또 봉쇄한다거나 그런 일은 이제 옛날 일이 됐고 어쨌든 점진적으로 풀어가되 그 속도가 좀 문제가 아니겠냐. 이걸 좀 급하게 풀어줄지 좀 천천히 풀어줄지 이 부분은 중국 정부가 좀 선택할 문제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의 봉쇄 가능성 제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일단은 리오프닝은 계속해서 지속될 전망이지만 이 속도감이 좀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23년 1월 3일부터 입국자 격리가 해제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또한 이 중국은 또 증시를 비롯해서 또 부동산 이슈와 지방 정부의 부채 등 안고 있는 경제 과제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년 경제 역성장의 늪에 좀 빠지게 되지는 않을까요? 일단은 내년은 근데 역성장보다는 이제 올해가 힘들었고
그 올해 2분기가 제일 안 좋았어요. 그때 이제 상해시가 봉쇄 내렸을 때 이제 거기가 바닥이고요. 근데 4분기 한 번 더 잠깐 미끄러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확진자 늘어나니까. 그렇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 2분기부터는 성장률이 크게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이미 GDP 성장률 목표치를 5%로 잡아놨고 일각에서 이제 전망치가 나왔는데 내년 2분기가 6% 넘는 성장을 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이제 2분기부터 아마 위드 코로나가 본격화되면서 확진자도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또 소비 부양이 가장 큰 화두인데 이번에 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도에 가장 1순위로 그 꼽았던 게 소비 부양. 2순위가 아마 그 플랫폼 규제한 거 있죠. 이거 좀 풀어주겠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메인 키워드인데 결국에 이제 소비 부양책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2년 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재난지원금 다 받았잖아요. 네. 근데 중국이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선 소비 쿠폰도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중국이 뭐라도 하겠죠.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중국이 그동안 3년간의 좀 부진을 딛고 본격적으로 좀 회복되는 좀 원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중국 경제는 좀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내년의 정책 1순위는 또 소비 부양이고 또 2순위는 플랫폼 규제 완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국이 거대한 이 시장의 변화가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는 당연히 이게 굉장히 호재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 3년, 뭐 2년 동안 중국은 계속 긴축하고 규제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상당히 좀 위축됐고 또 요즘에 보면 중국이 그런 규제를 하니까 이 무역 수지 보면은 중국하고 지금 적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한테는 되게 안 좋았고 반도체 수출도 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중국이 소비 부양을 한다. 근데 중국이 소비 부양을 할 때 사람들이 뭘 살까? 뭐 가전이나 가구라든가 의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또 많이 소비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이 품목들이 그동안 거의 소비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들어가는 그 중간재를 한국 기업들이 또 많이 납품을 하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게 반도체고 석유화학 그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국이 좋아지면 위안화가 강해지고요. 우리나라 원화가 강해지고 달러가 약해지니까 환율이 안정화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나라 자산시장에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회복되는 게 어쨌든 좋습니다. 한국은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증시에는 이게 좀 버팀목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일본 통화정책 변화입니다. 일본이 통화정책 완화 정책을 좀 고수하기에는 부담이 컸던 걸까요? 금리의 상단을 높였는데요.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본이 그러니까 지금 뭐 흔히 YCC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어려운 건 아니고 이게 그 수익률을 평탄화시키는 건데 이 금리라는 게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뭐 이 선을 그리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이 선을 그냥 이렇게 그려버리는 겁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일본의 국채 금리를 0.25% 이상 못 오르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딱 튀면요, 채권을 매입해가지고 이 금리를 낮춰버립니다. 그런 이제 역할을 지난 몇 년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럼 뭐죠? 금리가 억지로 낮추니까 돈이 계속 풀리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일본의 기준금리가 제로금리니까 더 못 낮추니까. 네. 시중의 채권금리라도 계속 눌러버리자. 이 정책을 구로다 총재가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갑자기 그 0.25% 금리 상단을 0.5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갑자기 이제 금리의 변화가 생기고 자금이 좀 이제 그 채권을 오히려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금리 인상 아니냐. 이런 좀 시각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일본에서는 아니다라고 좀 언급을 했지만 그 발표가 있고 나자마자 뭐 난리가 났죠. 일본 증시가 급락을 하고 엔화가 급등을 하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급락을 하고 네. 한번 이제 좀 요동을 좀 쳤는데 어쨌든 이제 일본은 좀 과거에 꾸준하게 이어졌던 이제 이런 이제 그 금리를 계속해서 이제 눌러주는 그 정책은 이제 좀 끝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본이 좀 기습적으로 통화 정책 변화를 시사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보였습니다. 또 엔화 가치 급등에 동조와 양상을 보였었는데 향후 이런 추세가 미칠 영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일본이 그 금리가 낮으니까 보통 이제 우리 그러잖아요. 여기가 거의 제로 금리로 돈을 빌려준다고 쳐볼게요. 그럼 저희 옆 동네에는 금리가 그러니까 이자를 한 4% 줘요. 그러면 누가 봐도 여기서 빌려가지고 저기다 예금 넣으면 당연히 이제 무위험 수익을 내는데 그게 실제 가능했죠.
왜냐하면 일본에서 돈을 빌려다가 미국 국채를 사놓는 거예요. 근데 미국 국채는 지금 그 3%가 넘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이제 바뀐 거죠. 일본이 금리를 올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올라가고 이 미국은 이제 금리가 시중금리 좀 최근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동안 여기다 투자해놓고 이제 회수하려는 욕구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자산시장에서 이걸 매각을 하고 일본으로 돈이 돌아가면 어떡하지? 이제 흔히 이거를 이제 용어로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글로벌 자산시장이 한번 난리가 나겠죠. 네. 근데 그걸 우려했는데 근데 너무 그거를 지금 확대해서 갈 필요는 없는 게 이걸 올렸어도 0.5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일본은 이 이상으로 올릴 의도가 전혀 없고요. 구로다 총재의 의견에 의하면 이건 금리 인상도 아니고 그동안 너무 비정상적으로 눌렀거든요. 의도적으로. 약간의 정상화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엔캐리가 돼서 뭐 자산시장이 난리가 나고 이거는 너무 앞서간 얘기니까 그래서 다시 또 시장이 안정감을 찾았거든요, 실제. 그래서 너무 그 부분은 우려할 필요는 없고 이건 분명한 건 뭐냐면 이제 엔화 약세는 끝났다. 그래서 엔화가 좀 강세로 가는 흐름으로 환율 면에서는 우리나라한테 좀 긍정적이죠. 엔화가 강세로 가면 우리나라는 또 일본하고 경쟁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좀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일부 좀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본은 좀 비정상적으로 눌렀던 금리를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 과정으로 좀 풀이가 되는데 일본 엔화 약세의 기조는 좀 종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본 은행이 사실상 금리 인상을 선언을 한 것인데요. 일본 은행의 깜짝 행보 속에서 이 뉴욕 증시도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기업과 증시에는 좀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될까요? 그러니까 올해 보면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죠. 그러니까 물가, 금리, 환율이거든요. 이 세 가지인데 이 셋 다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변화가 좀 생기는데 그 중에서도 좀 가장 괴롭혔던 것 중에 하나가 킹달러죠. 달러가 너무 세가지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화가 이제 강해지면 달러의 위세가 좀 약간 약해져요. 그러면 적어도 내년에는 킹달러 구간이 이제 끝나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되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항상 아시겠지만 원화가 강할 때 좋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코스피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우호적이고 아까 잠깐 설명드린 대로 우리 한국의 IT, 자동차, 철강 회사들은 일본과 어쨌든 경쟁을 해요. 근데 일본이 엔화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국 통화가 이 올라갈수록요, 이 경쟁하는 국가가 더 유리해집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국의 수출 기업들한테도 우호적이니까 뭐 당장 이게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내년도에 이런 것들이 반영된다면 우호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엔화가 올라가면 한국의 수출과 경쟁 관계 기업들에게는 또 우호적인 이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글로벌 각국이 또 중국 옥죄기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대중 반도체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앞서 또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일본과 네덜란드가 이 제재에 동참할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먼저 이 네덜란드와 일본은 지난 10월에 발표한 미국의 규제 수준에 또 맞추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향후 양국의 중국 규제가 또 확대될 수가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네덜란드나 일본이 물론 이제 중국에 수출하는 게 당연히 그들 입장에서는 좋죠. 당연히 왜냐하면 최대 고객사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미국 말을 안 들을 수는 없는 게 미국이 또 원천 기술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또 그런 걸 좀 규제를 걸어버리면 수출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미국이 또 세계 최대 그 또 시장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아직은 뭐 100% 확정된 건 아닌데 네덜란드나 일본의 그 도쿄 일렉트론 이런 기업들이 아마 같이 규제에 좀 참여하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이 두 회사가 참여를 하게 되면 중국은 정말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장비가 없으면 반도체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직은 우리가 좀 더 뭐 한두 달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미국의 요청을 거부하기는 좀 쉽진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또 미국의 우호적인 방향을 거두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또 이 YMTC와 TSMC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으로 보여지는데요. 최악의 경우에는 YMTC가 3D 낸드 시장에서 전면 좀 철수하게 되고 2D 낸드 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제기가 된다고 해요. 이 미국의 제재로 중국 반도체 경쟁력이 다소 약해지게 될지 이 두 기업의 향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큰일이 난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다행이죠. 한국은 다행인데 중국이 YMTC가 저는 깜짝 놀란 게 애플에 이걸 납품한다 그러더라고요. 3D 낸드를. 네. 근데 이게 중국이 이걸 납품할 정도의 기술력이 될까요? 그럼 거의
하이닉스급으로 지금 올라왔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랐던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이 제재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 애플이 스스로 YMTC 거 안 쓴다고 해서 계약을 취소해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네덜란드나 일본의 장비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첨단 반도체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도 가격이 싸니까 선택을 했지만 기술력이 또 좋아서 선택한 것도 있죠. 근데 기술력이 점점 뒤처지면 아무리 가격이 싸도 채택 안 합니다. 그럼 점점 도태되겠죠. 근데 YMTC는 그러기 싫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장비가 없으면 반도체는 애초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저가 내수 제품 위주로만 이제 생산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점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YMTC한테는 상당한 좀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기업에 좀 악재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대중 반도체 규제 확대 속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의 반사 수혜는 좀 어느 정도까지 기대를 해봐도 될지 이 주요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나라 이제 메모리 반도체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한테 굉장히 호재예요. 사실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뒤에서 이게 자꾸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아까 YMTC가 낸드 플래시를 하이닉스만큼 만든다. 그러면 대량으로 만드는데 가격을 또 싸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통시장이 교란돼 가지고요. D램 가격이 오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미국이 견제를 해주는 건 삼성하고 하이닉스한테 시간도 벌어주고 상당한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경쟁 강도 완화 측면에서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부장 기업들한테도 되게 좋은, 이게 뭐 반사수혜라고 하긴 그런데 이 변화가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가 중국에 좀 공장이 있어요. 중국 공장에도 장비 납품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허용은 되는데 이제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대체할 공장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럼 공장을 또 지으면은 반도체, 장비, 소재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인 어떤 리스크 때문에 우리 한국의 반도체 그 장비주들한테도 상당한 좀 장기적으로는 호재가 좀 될 수밖에 없다. 그중에서 공장 만들 때 처음 들어가는 인프라 장비주들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는 호재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그중에서 인프라 장비주에 대한 수혜가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앞서 선정해 주신 키워드에 염승환 이사님의 또 본격적인 초기 가동할 시간인데요. 내년 1월에 시장에 화려한 시조노탄을 쏘아 올릴 업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개묘년이라고 하는데요. 개묘년의 첫날, 첫 달, 또 어떤 업종이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업종이 될 수 있을지 1월에 투자 전략 전해주시죠. 1월에는 사실 이제 가장 큰 이벤트는 CES 2023 같아요. 이제 미국에서 가전 박람회가 열리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뭐 제품들이 또 나오는지, 보통 이제 IT나 자율주행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 로봇 얘기도 나올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삼성전자가 아마 갤럭시 S23를 2월에 내놓을 것 같은데 보통 부품이 한두 달 전에 이제 나오니까 그래서 그때 좀 IT 부품주들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내년에 큰 화두는 어쨌든 중국 소비입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드디어 잠에서 깰 거예요. 그래서 1, 2월 고비만 넘어가면 중국 소비에 대한 관심도가 더 뜨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된 기업들 잘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업종으로 아까 반도체 뭐 통틀어서 IT에 관련된 부품 회사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중국이 소비를 늘리면 어쨌든 뭐 철강이라든가 석유화기 다 그런 소비재 쪽에 들어가는 원재료잖아요. 근데 이 기업들이 대부분 주가들이 못 올라갔습니다. 올해 내내 너무 부진해가지고. 그래서 키워드는 어쨌든 좀 올해 부진했던 섹터 중에 내년에 이런 중국 이슈로 좀 살아날 수 있는 반도체나 IT 부품, 철강, 석유화학 한번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년 1월에 강세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이벤트로서 CES 2023이 또 주목해봐야 될 이벤트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삼성전자 갤럭시 신제품이 출시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소비 회복 속에서 또 수혜주들 관심사 업종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또한 관심 업종으로서 IT 부품과 철강, 석유화학까지 제시해 주셨네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 염승환의 촉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